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박정희의 편지.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박창규 울릉군수 관사에 묻고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는 대륜중학교 후배집에서 잤다. 다음날 박 의장 일행은 시차를 마치고 해변가 다방에서 국수를 시켜 점심으로 때우고 있었다. 그 다방으로 이만섭이 들어왔다. 박정희는 이만섭 기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뒤 국수를 같이 먹자고 했다. 박정희는 국수를 먹으면서 말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 미안하오. 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만섭은 무겁고 차가운 인상의 권력자 입에서 나온 너무나 겸손하고 솔직한 이 말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녹아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날 박정희는 위험한 고비를 2번 넘겼다. 도동 항구에서 작은 경비정을 타고 먼 바다에 떠있는 본선으로 떠나려고 할 때 풍랑이 심했다. 경비정은 흔들리다가 전복될 뻔했다. 위기를 감지한 이맹기 해군 참모총장이 바다로 뛰어내리자고 했다. 그때 풍랑은 더욱 거세어져 배를 해안에서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전속 나왔던 도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밧줄을 던져 겨우 경비정을 해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해안 가까이 갔을 때 박 의장을 비롯한 승선자들이 한 사람씩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내렸다. 다행히 수심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았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박 의장 일행은 산을 넘어 건너편 학동 항구로 이동하게 됐다. 그쪽 바다가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만섭 기자의 손을 당겨 함께 걸으면서 어민들의 애환과 농촌의 피폐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무뚝뚝한 박 의장이 너무 인간적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하니 이 기자로서도 딱딱한 정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학동 항구에서 경비정을 타고 본선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풍랑이 거세게 일었다. 박 의장은 밧줄로 묶어 만든 줄 사다리를 타고 본선에 오르는데 파도가 덮쳤다. 박 의장은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미친 듯이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이만섭은 만약 그 자리에서 박 의장의 신변에 어떤 일이 발생했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도 그날의 파도만큼이나 심하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억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래서 국가원수가 한 번도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모양이야 라고 말했다. 이만섭 기자는 박 의장 일행이 모두 기진맥진해 있어 단독 인터뷰를 갖지 못했다. 의장과의 인터뷰는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특별 기동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10월 12일자 동아일보 조간 1면 머리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박정희는 구 정치인과 언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혁명 후 1년 반이 지났으나 구 정치인 중 한 사람도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그 대부분은 정부를 헐뜯는 짓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 정치인들이 지금도 다방 같은 데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으나 그들이 반성하기를 좀 더 두고 본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언론이 아직도 부정확하고 무책임하며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장은 또 정치종합법으로 정치활동이 묶여있는 구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할 계획이 없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계엄령을 해제할 생각도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즈음 박정희의 머리를 지배한 주제는 민정이양을 이용한 집권 연장이었다. 박정희 의장은 5.16 전야 신당동 자택에서 혁명 공약 문안을 검토할 때 김종필이 써온 초안에다가 제6항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이 항목에 김종필은 반대했다. 박정희는 군부가 국정에 개입했다가 복귀한 뒤에도 계속해서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키나 버마식 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직접 국가를 운영해보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한 한국인의 본성을 체험하면서 박정희는 정권을 일단 이양하면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군부 내 민정참여파와 반대파의 갈등은 김종필파와 반김파, 함경도 인맥과 경상도 인맥의 불화와 겹쳐 극심한 내부 분열 현상을 보여줬다. 박정희는 어떻게 하면 민정참여 지지 쪽으로 군부를 몰아갈 것인가로 고민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음모를 구상했다는 증언이 있다. 최주종은 5.16 때는 광주 31사단장으로서 혁명 주체 세력의 일원이었다.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
박정희보다 1년 늦게 공부했던 그는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해서 박정희와 매우 친했다. 집안끼리도 교유가 잦았다. 5살 위인 박정희를 형님처럼 모시고 있던 최주종은 혁명 직후 의정부 8사단장으로 전보됐다. 최주종은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사단장으로서 침대 밑에 권총을 두고 자기도 했다.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그는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사단 운영에만 전념했다. 그의 참모장이었던 이가 백행걸 대령이었다. 준장으로 예편한 뒤 무역전시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백행걸은 회고록 미완성에 성취해서 이런 비화를 소개했다. 내가 그의 참모장으로 부임하기 얼마 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박정희 의장의 부름을 받고 밤중에 청와대로 갔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박 의장은 군정연장의 명분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짜인 각본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달라는 지시 겸 부탁을 했다. 박 의장에 의하여 구상된 쿠데타 계획은 최주종 장군이 지휘하는 제8사단 병력이 친위 쿠데타 부대로 출동하면 제5사단으로 하여금 진압시키고 쿠데타 주모자 역할을 맡은 최 장군은 체포 후 우선 안전하게 미국으로 빼돌렸다가 추후 책임지고 재등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장한 각오로 이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더 이상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했다고 한다. 기자는 박 의장이 최주종 8사단장을 불러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요지의 글을 회고록에 남긴 백행걸 장군에게 그 근거를 물었다. 백 장군은 박정희 시대가 끝난 뒤 최주종 장군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기자가 최주종 장군은 믿을 만한 분이냐고 했더니 백 장군은 작년에 타계해 대전 국립묘지에 묻힌 그분의 묘비명을 내가 썼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나라가 낳은 한 위대한 참군이니 이곳에 고이 잠들다. 원리 원칙을 존중하고 정직과 청렴과 결백을 생활 신조로 한평생 명예와 신의 속에 살면서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그는 전형적인 직업 군인의 귀감. 그의 숭고한 가치관은 두고두고 후세를 위한 존귀한 길잡이가 되리라. 백행걸 전 무역전시관 이사장은 박정희가 최주종 장군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자신이 8사단 참모장으로 부임한 1962년 5월 24일 전이라고 증언했다. 최주종 장군의 부인 이혜정 여사도 생전에 남편으로부터 친위 쿠데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박 장군께서 그런 제의를 하기에 그분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1시간쯤 있다가 못하겠다고 하셨답니다. 최주종이 박 의장에게 불려갈 때의 참모장은 김여림 대령이었다. 김 씨는 1962년 4월쯤인데 최주종 장군이 박 의장을 만나고 나와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최주종 장군은 박정희에 의한 친위 쿠데타 교사서를 지어낼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대체로 그를 잘 아는 이들의 이야기다. 문제는 시점이다. 박 의장이 이런 엄청난 구상을 털어놓았다는 1962년 4월은 겉으로는 박정희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듯 보일 때였으나 안으로는 군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였다. 1962년 6월 9일 주한미군 사령관 멜로이 대장이 렘리처 미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비밀 전문이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쿠데타 계획에 대한 소문과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육해공군의 여러 부대들이 쿠데타 소문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소문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몇몇 소문은 조작된 것이지만 몇몇 소문은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군의 불안정을 상징한다. 정보부는 꾀를 내어 함경도 인맥의 가장 강력한 멤버 중 한 사람인 박임항 중장을 1군 사령관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여 권력 균형의 추가 김종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함경도 출신인 최주종 장군은 박임항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군맥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왔다. 박정희가 최주종에게 친위 쿠데타를 교사했다면 그 목적은 권력 안정과 민정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함경도 군맥을 숙청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1년 뒤인 1963년 3월에 박정희는 반혁명 사건을 조작하여 함경도 군맥을 숙청하고 군정 연장을 발표한다.
박정희는 최주종의 거절로 1962년에는 실현되지 않았던 구상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1963년에 들어서 반김종필 세력의 도전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자 그 구상을 써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1963년 3월에 함경도 인맥 숙청 때 최주종 장군은 박이망, 김동하, 박차망 등 함경도 장성과 함께 반혁명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점이다. 대구 오관구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던 그가 육군 방첩대에 구속되자 박정희 내외와 친하게 지내온 아내 이혜정은 호소 편지를 써들고 장충동 의장공관으로 달려가 박정희를 만나려 했다. 경호계장으로 근무하던 육사 11기 출신 이상훈 소령이 이 시를 알아봤다. 최주종이 육사 생도대장일 때 당시 이상훈 중위는 훈육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령은 이 여사의 편지를 받아 목욕하고 나오는 박 의장에게 전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박 의장이 인터폰으로 이 소령을 불렀다. 박 의장은 어느새 썼는지 편지와 금일봉을 건네주면서 쌀 한 가마를 갖고 최 장군 집에 갖다 주라고 지시했다. 이상훈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다음날 김재춘 당시 정보부장을 부르더니 최 장군을 풀어주라고 지시하더란 것이다. 박정희가 이혜정 여사에게 보낸 편지는 남아있다. 그 전문은 이러하다. 해송해주신 신선은 감사히 배독하였습니다. 금반 사건으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실까 마음 아프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본인은 이 시간에도 최 장군이 설마 그러한 사건에 관련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타 연루자들의 진술과 방증이 있다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참아주셔야 할 줄 사료되오니 과히 염려 마시고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전국 수습이 단락을 지으면 본인이 직접 최 장군을 한번 만날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초일에 여러 동지들과 친구들로부터 배신과 이탈을 당하니 허무한 감이 들 뿐이오나 이건 역시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전년간의 동창이요 후배로서 누구보다도 신뢰하던 최 장군이기에 본인의 심통 또한 비할 바 없습니다. 진심으로 신에게 빌고 싶은 마음은 최 장군만은 이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오며 약소 하나마 생계에 보태어 쓰시기 바라고 가정에 곤란지사가 계시오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박정희 배. 최주종 소장은 곧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나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박정희는 그 뒤로도 항상 최 장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려 했다고 전한다.